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전라도 깊은 산골, 청옥마을에서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해가 지면 오이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넝쿨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너머로 남녀의 숨소리 같은 것이 섞여 나온다고 했지요. 처음 듣는 이들은 그저 바람소리 아니겠소? 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정을 통한다며 벌벌 떨었고 밤이면 집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요. 청옥마을은 전라도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오려면 보름은 좋게 걸리는 오지 중의 오지였지요. 마을 주변에는 넓은 오이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 오이가 워낙 달고 맛이 좋아서 한양 대감대까지 진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이밭에서 밤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지니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구먼. 밤만 되면 오이밭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감히 그곳에 가보겠소? 혹시 여우귀신이 둔갑한 것은 아닐는지.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괴담이 무성하던 어느 날 한 바보 머슴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강무영이었지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가 넓어서 첫인상은 제법 믿음직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보니 영 어리숙한 구석이 있었어요. 소인은 강무영이라고 하옵니다. 힘은 좀 쓸 줄 아는데 머리는 좀 모자라는 편이옵니다. 마을 이장이 그를 한설아 마님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설아 마님은 26의 젊은 과부로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혼자 살고 계셨지요. 남편을 3년 전에 여의고 난 후 한 명의 시녀 춘홍과 함께 큰 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설아 마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키는 적당히 훤칠하고 눈은 깊고 맑았으며 피부는 백옥 같았지요.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고 웃을 때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여의고 난 후로는 항상 소복 차림으로 지냈고 성품이 워낙 단정해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자가 강무영이라는 머슴이옵니다, 마님. 이장이 큰 소리로 외치자 안채문이 열리며 한설아 마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연한 회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모습이 청초하기 그지없었지요. 강무영이라 하셨소? 나이는 어찌 되시오? 마님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서른이옵니다, 마님. 강무영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어수룩해 보여서 한설아 마님은 속으로 이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하며 한숨을 쉬셨지요. 힘은 쓸 줄 아시오? 그것만은 자신 있사옵니다. 그럼 사랑채 옆 작은 방에서 머무르시오. 춘홍아, 방을 안내해드려라. 네, 마님. 춘홍은 23세 야무진 처녀로 오랫동안 한설아 마님을 모셔온 충직한 시녀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매가 또렷하고 일처리가 빨랐지요. 춘홍이 강무영을 사랑채 쪽으로 안내하는 동안 한설아 마님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분명 바보 같은 말투였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예를 익힌 사람처럼 균형 잡힌 걸음이었지요. 하지만 한설아 마님은 그저 착각이라 여기고 안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오이밭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넝쿨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먼. 저 소리가 대체 뭐란 말이오? 분명 귀신의 짓거리일게요. 한설아 마님 댁에 바보 머슴이 들어왔다던데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 소리의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설아 마님도 안채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오이밭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넝쿨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로 묘한 신음소리가 섞여 나왔지요. 대체 무슨 소리일까? 한설아 마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일었지요. 혹시 새로운 머슴 강무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냐, 한설아.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이밭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고 강무영의 우람한 체격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강무영의 첫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춘홍이 동트기 전에 그를 깨워 할 일을 알려줬습니다. 강서방, 일어나시오. 해가 곧 뜰 것이오. 아이고, 벌써 그리 되었소? 강무영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있어서 더욱 바보 같아 보였지요. 먼저 장작부터 패야 하오. 겨울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알겠사옵니다. 강무영은 의욕적으로 대답하고 장작 패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끼를 잡는 자세부터 이상했습니다. 마치 처음 잡아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들고 있더군요. 춘홍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켜봤습니다. 이상하네. 저렇게 훤칠한 사내가 도끼도 제대로 못 잡다니. 강무영이 도끼를 휘둘렀는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지 아이고 하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한설아 마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던 중이었는데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나온 것이지요. 강서방, 어디 다치셨소? 마님은 치마자락을 들고 뛰어와 강무영의 손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강무영의 체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팔뚝의 근육이 탄탄했고 손도 크고 단정했지요. 괜찮사옵니다, 마님.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요. 강무영은 손가락을 빨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쳤다던 손가락을 보니 상처 하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말이지요. 한설아 마님은 자세히 살폈지만 정말 상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무영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농사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매끄러웠거든요. 정말 괜찮으시오? 네, 마님. 정말 괜찮사옵니다. 마님이 강무영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강무영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한설아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처럼 설레는 느낌이었지요. 내가 왜 이러지? 마님은 서둘러 손을 놓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어서 강무영은 물항아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으로 나르는 일이었는데 이것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들어올리는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에 힘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숙련된 일꾼 같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중에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며 항아리를 박살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넘어지는 것처럼 우아하게 넘어졌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신기하게 피해갔어요. 아이고 마님,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어찌나 어수룩한지. 강무영은 허둥지둥 일어나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설아 마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속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됐소.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시오. 정말 죄송하옵니다. 새 항아리로 바꿔드리겠나이다. 괜찮소? 마을 장터에 가면 항아리 파는 곳이 있으니 하나 사다 주시오. 알겠나이다, 마님. 강무영이 장터로 떠나고 나자 한설아 마님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바보 같아 보이는데 몸놀림은 너무 민첩하고 어수룩한 척하는데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추농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님, 강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사옵니까? 왜 그리 생각하는 게냐? 도끼질할 때 보니 자세는 완벽하더이다. 그런데 갑자기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뭔가 어색하옵니다. 한설아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손도 너무 부드럽고. 손이옵니까? 아, 아니다. 그냥 농사일 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 말이다. 마님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무영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한설아 마님이 제정신이시오?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시다니. 그러게 말이오. 아무리 사람이 귀하다지만 저런 놈을 쓰시다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소? 바보 같은데 몸매는 장난이 아니던데. 맞소.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밤에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겠소?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도 오이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이런 소문들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지요.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은 강무영의 외모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영이 장터에서 돌아올 때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새 항아리를 사들고 왔는데 그 항아리가 예전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어요. 마님, 항아리 사왔사옵니다. 어머, 이렇게 좋은 걸 사오셨소? 한설아 마님은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항아리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것이었거든요. 소인이 실수로 깨뜨린 것이니 좋은 걸로 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돈은 얼마나 들었소? 그저 적당히 주었사옵니다. 강무영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그 항아리는 보통 머슴이 살 수 있는 값이 아니었거든요. 한설아 마님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차릴 때였습니다. 강무영이 부엌 근처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춘홍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뱀이 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독사가 기어나온 겁니다. 춘홍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한설아 마님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그런데 강무영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 정확하게 뱀의 머리를 쳤어요. 뱀은 즉시 기절했고 강무영은 막대기로 뱀을 집어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괜찮으시오? 강무영이 춘홍과 한설아 마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고맙소, 강서방. 한설아 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무영의 민첩한 몸놀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가?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과부 옥분이 강무영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33세 나이로 남편을 잃은 지 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거든요.
옥부는 키가 좀 작지만 몸매가 풍만하고 말하는 것도 능청스러워서 마을 총각들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라인이 뚜렷해서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옥분의 집은 한설아 마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마당에는 각종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저 새로운 머슴이 누구라 하던가. 옥부는 마을 아낙네들과 빨래터에서 만날 때마다 강무영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설아 마님 댁에 온 강무영이라는 자요. 그런데 좀 바보 같더이다. 바보라. 그런데 덩치는 괜찮던데? 맞소.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바보 같소? 옥부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덩치 좋은 바보라니 그런 남자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조종하기 쉽고 몸은 좋고 어느 날 옥분이 한설아 마님 댁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계란 몇 개를 가져온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강무영을 보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때 마침 강무영이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습니다. 굵직한 오이들을 바구니에 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남성적이었어요.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난 팔뚝, 땀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저고리, 집중한 표정까지 옥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나 강서방. 어깨가 어찌나 튼튼해 보이는지 저 오이보다 더 굵직한 걸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오? 옥부는 농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강무영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옥분 마님. 그런 말씀은 허허. 서방이 부끄러워하시네. 남정네가 그럴 게 뭐 있소? 옥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강무영의 팔뚝을 슬쩍 만져봤습니다. 예상대로 단단하고 탄탄했어요. 근육의 탄력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옥부는 내심 흥분했지요. 어머, 정말 단단하네. 이런 팔로 저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든든할까. 옥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유혹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한설아 마님이 안채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더군요. 사실 마님은 안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옥분이 강무영을 만지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속이 뒤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고 계시오? 마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마님이셨소? 그저 강서방이 워낙 건장해 보여 농담 좀 했을 뿐이요. 옥부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설아 마님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지요. 농담도 정도가 있는 법이요. 강서방 할 일이 많으니 어서 가시오. 네, 마님. 강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옥분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마님, 혹시 질투하시는 거 아니오? 허허, 과부의 눈치 볼 것도 없는데 말이오. 그 말에 한설아 마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저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얘기요. 그렇소? 그럼 제가 괜히 오해했구려. 옥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한설아 마님이 분명 강무영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말이지요. 그날 저녁 한설아 마님은 강무영을 불러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강서방, 옥분이 자주 찾아오는데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마시오. 과부의 집에는 말이 많은 법이니. 알겠나이다, 마님. 강무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그 순간 한설아 마님은 강무영의 목덜미에서 묘한 향기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평범한 머슴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은은한 향이었거든요. 마치 귀한 향나무나 침향 같은 향이었어요. 이상하구나.
저 사람한테서 왜 이런 향이? 마님은 의아해했지만 그 향기가 은근히 좋았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오이 넝쿨에 이슬이 맺힌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설아 마님이 안채에서 잠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서방, 혹시 안 주무시오? 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옥분이 평소보다 파격적인 차림으로 사랑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느슨하게 매서 어깨선이 드러나 보이고 치마도 평소보다 짧게 입었더군요. 달빛 아래 옥분의 실루엣이 야릇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옥분 마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오? 강무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듯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였는데 한설아 마님은 그 목소리에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그저 혼자 있으니 무서워서요. 혹시 잠깐 제 방에 불이라도 지펴주실 수 없겠소? 옥분은 강무영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설아 마님은 가슴이 조급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무영이 옥분을 따라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옥분 마님, 이런 건 좀. 왜요? 남정네가 그렇게 소심하시면 어찌하오? 제가 혼자 무섭다는데. 옥분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강무영의 가슴팍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바짝 붙여 강무영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한설아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강무영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어수룩하던 모습과는 달리 묘하게 단호한 눈빛으로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거든요. 옥분 마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이런 일은 옳지 않소?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수룩한 강무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요.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바보 같던 강무영에게서 이런 단호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 서방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럼 언제쯤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건가? 마님, 부디 돌아가시오. 강무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랑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옥분은 어이없어하며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더욱 강무영에게 관심이 생겼지요. 뭔가 다른 남정네들과는 다르구나. 더 재미있어졌네. 한설아 마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무영이 옥분의 유혹을 거절한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강무영의 변한 모습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가? 다음 날 한설아 마님은 우연히 강무영이 오이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유려한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마님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강무영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이 넝쿨을 정리할 때의 어깨선, 오이를 딸 때의 허리 움직임, 모든 게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강무영이 허리를 숙여 오이를 딸 때마다 등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고리가 땀에 젖어 살에 달라붙으면서 몸의 선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지요. 한설아 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고 눈은 강무영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바보 머슴이라 생각했는데 저 눈빛은 어찌 이리 깊은 게지? 강무영이 잠시 쉬면서 땀을 닦는 모습도 우아했습니다.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는 동작이 자연스럽고 세련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강무영이 고개를 돌려 한설아 마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마님, 무슨 일이시오? 강무영의 눈빛이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분명 바보라 했는데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 아니요. 그저 지나가다가. 한설아 마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마님은 강무영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무영의 그 깊은 눈빛과 우아한 몸놀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는 게냐, 머슴 하나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강무영의 그 매력적인 모습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였지요. 며칠 후 강무영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본 한설아 마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는 동작이 마치 무예를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힘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가? 마님의 마음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강무영에게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어느 날은 강무영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강무영이 웃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고요. 특히 강무영이 춘홍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 보이는 화한 웃음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면서 보이는 그 미소가 한설아 마님의 마음을 두드렸지요. 아니다, 이건 안 돼. 나는 마님이고 저 사람은 머슴인데,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컨트롤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무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강무영이 없을 때는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한설아 마님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무영이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다가 마당 한 구석에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님이 빨랫줄에 손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 키가 안 닿는구나. 마님은 까치발을 들고 빨래를 널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무영이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소인이 해드리겠나이다, 마님. 강무영이 한설아 마님 뒤로 다가가 빨래를 받아 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무영의 가슴이 마님의 등에 살짝 닿았어요. 한설아 마님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무영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고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고맙소. 마님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무영도 마님의 변화를 느꼈는지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괜찮으시오, 마님? 얼굴이 좀 붉으신데. 아, 아니요. 그저 날씨가 더워서. 하지만 그날은 오히려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붉은 건 분명 다른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한설아 마님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무영의 체온과 향기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강무영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편 춘홍은 한설아 마님과 강무영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네. 춘홍은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계획의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설아 마님은 강무영을 불러 저녁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주인과 머슴이 함께 식사하는 법이 없었는데 마님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강서방, 오늘은 함께 저녁을 드시오. 아, 아이고, 그럴 수 없사옵니다. 소인은 머슴이 온대. 괜찮소?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 오늘만큼은 함께 하시오. 강무영은 어쩔 수 없이 마님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홍이 차려준 상에는 오이 무침, 오이 소박이, 그리고 오이전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이가 참 맛있게 익었소. 강서방 덕분이요. 아니옵니다, 마님. 그저 소인이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둘은 어색하게 식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강무영이 오이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자 한설아 마님도 웃으며 들었어요. 그때 오이 넝쿨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버텼사옵니다. 허허, 그러셨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요. 마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설아 마님은 강무영과의 저녁 식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강무영의 웃는 모습, 이야기하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았어요. 나 강서방을 좋아하는 게로구나. 마님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지요. 주인과 머슴이라는 신분의 차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강무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한설아 마님 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이밭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오이 넝쿨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고, 그래서 처음에는 검은 그림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한설아 마님은 안채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강무영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인가 했는데 발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창으로 내다보니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대여섯 명 마당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살기가 느껴졌지요. 한설아 마님을 찾아라. 오라버니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들은 한설아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오라버니와 관련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라버니가 왜 오라버니 얘기가 나오는 게냐? 마님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3년 전에 오라버니가 의문사를 당한 후로 그 일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와 관련된 원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검은 복면의 자들은 조용히 안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자들의 그것이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지요. 1번은 뒷문을 지키고 2번과 3번은 안채로, 나머지는 사랑채를 수색하라. 리더로 보이는 자가 수신호를 보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집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설아 마님은 다급해졌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춘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강무영은 사랑채에서 잠들어 있을 터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강무영이 나타나 순식간에 한설아 마님을 안고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마치 바람처럼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님 위험하옵니다. 소인의 뒤에 계시옵소서. 강무영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검을 꺼내 들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설아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무영이 언제 안채로 들어왔는지도 몰랐고 더욱이 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어디서 검을, 그리고 이 목소리는. 마님은 강무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능숙하고 믿음직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눈빛은 날카롭고 결단력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이곳에 무슨 일로 왔느냐? 강무영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바보 같은 말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요. 헛소리 말고 한설아 마님을 내놓아라. 그 여자만 있으면 된다. 내 놈은 방해하지 마라.
검은 복면의 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무영의 검술은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면서도 상대방들을 정확히 제압했거든요. 첫 번째 공격자가 달려오자 강무영은 몸을 옆으로 돌리며 검으로 상대의 손목을 쳤어요. 정확한 급소였고 그자는 즉시 무기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는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강무영은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돌아서며 검집으로 상대의 명치를 찔렀어요. 으악! 이놈이 뭐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강무영은 검을 돌리며 둘 다 넘어뜨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건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순식간에 검은 복면의 자들이 쓰러졌습니다. 강무영의 검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급소를 눌러 기절시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남은 리더가 비수를 던졌지만 강무영은 검으로 그걸 튕겨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달려가 그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지요. 전투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무영은 수만 번 크게 쉬지 않고 모든 적을 제압했어요. 한설아 마님은 입을 막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인 게냐? 전투가 끝나고 나자 강무영은 다시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아이고 늦었나이다. 하지만 한설아 마님은 이미 강무영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 당신 정말 누구시오? 방금 그 검술은 뭐였소? 그리고 그 목소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소. 강무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마님, 지금은 설명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마님을 해치려는 건 절대 아니옵니다. 그럼 대체 뭐요? 당신은 누구고 왜 여기 온 거요? 마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무영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요. 방금 전 강무영이 자신을 지켜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님, 소인이 약속드리겠나이다. 모든 일이 끝나면 진실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지금은 소인의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강무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한설아 마님은 복잡한 심정으로 강무영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궁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요. 알겠소.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주셔야 하오. 네, 마님. 반드시 그리하겠나이다. 그날 밤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강무영은 기절한 검은 복면의 자들을 모두 묶어두고 마을 이장에게 알려 관아에 넘겼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의 시녀 춘홍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춘홍은 한설아 마님 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믿을만한 일꾼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평소 춘홍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이면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 춘홍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설아 마님은 아침에 일어나 춘홍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춘홍의 방을 들여다보니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개인 물건 몇 개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춘홍아, 춘홍아. 마님은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춘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서방, 춘홍이 어디로 간 것 같소? 평소에 어디 갈 곳이 있었소? 글쎄옵니다, 마님. 춘홍 낭자는 항상 마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이었는데 강무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아는 게 있는 듯한 빛이 스쳤지요. 혹시 어젯밤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소? 그럴지도 모르겠나이다. 춘홍 낭자가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사옵고 한설아 마님은 불안했습니다.
춘홍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이상했지만 어젯밤의 습격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강무영은 혼자서 오이반 너머 작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해안대사였지요. 해안대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암자에 살고 있는 승려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님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정의 은밀한 정보망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대사님, 그동안 조사하신 바는 어떠하시옵니까? 강무영이 스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어수룩한 말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강도령,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소이다. 춘홍은 이미 최참봉과 손을 잡고 있었고 한설아 마님의 오라버니를 죽인 것도 그들의 짓이었소. 해안대사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려. 그럼 마님의 남편도. 그렇소. 한씨 형제는 모두 최참봉의 계략에 당한 것이요. 그들이 조정에 올린 고발장 때문에 목숨을 잃었소이다. 해안대사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강무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춘홍이 남긴 것이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강무영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최참봉이 쓴 서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강무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요. 첫 번째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씨 오라버니가 우리의 밀무역을 알아차렸다. 그를 제거하고 한설아 마님의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 춘홍을 통해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때가 되면 해적 무리들과 함께 행동하겠다. 두 번째 서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씨 남편도 제거했다. 이제 한설아 마님만 남았다. 그 여자만 없애면 한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다. 춘홍을 잘 활용하라. 세 번째 서찰에는 춘홍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춘홍에게는 아버지의 복수라고 말하라. 그래야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춘홍의 아버지도 우리가 죽인 것이다. 모든 것은 한씨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강무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려. 한설아 마님의 오라버니와 남편을 죽인 자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로구려. 그리고 춘홍까지 이용했다니. 그렇소. 그리고 최참봉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보셨소? 그것은 청룡도의 베인 상처, 분명 오라버니께서 마지막에 저항하시며 남긴 증거일 것이오. 해안대사의 말에 강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지요. 춘홍은 지금 어디 있사옵니까? 아마 최참봉의 은신처에 있을 것이오. 옥분의 집 근처에 있는 폐가를 이용하고 있어. 옥분도 연루되어 있사옵니까? 그것은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소이다. 강무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겠구려. 조심하시오, 강도령.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리고 춘홍은 진심으로 복수한다고 믿고 있어. 알겠나이다. 춘홍 낭자를 설득해 보겠나이다. 해안대사는 강무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령, 일이 끝나면 마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오. 네, 대사님. 그리할 작정이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묵념을 한 후 헤어졌습니다. 강무영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강무영은 옥분의 집 근처 폐가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평소 옥분이 강무영을 유혹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폐가는 조용했습니다. 불빛도 없었고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무영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물건들이 있었어요.
서찰들이 가득 담긴 상자, 금은 보화들, 그리고 무기들까지. 과연 폐가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적 무리와 주고받은 서찰들, 춘홍과 최참봉이 함께 세운 모략의 증거들이 가득했지요. 강무영이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알아냈구나, 강무영. 돌아보니 춘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지요. 차가운 눈빛과 손에 든 칼이 그녀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춘홍낭자, 왜 이런 일을 하셨소? 마님께 그토록 충성한다 하지 않으셨소? 강무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충성이라 허허.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아왔소. 내 아버지를 죽인 한씨 집안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오. 춘홍은 칼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어요. 내 아버지는 한설아 마님의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죽었소. 그래서 나는 복수의 칼이 되기로 했던 것이오. 낭자, 그것은 최참봉이 꾸민 거짓말이옵니다. 낭자 아버지를 죽인 것도 최참봉이옵니다. 강무영이 서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서찰을 보시옵소서. 최참봉이 직접 쓴 것이옵니다. 낭자를 이용하기 위해 아버지의 복수라 거짓말을 한 것이라 하옵니다. 춘홍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최참봉님이 그런 분이 아니요. 그때 최참봉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창백했지요. 모든 게 끝났구나, 강무영. 내 놈은 대체 누구냐? 평범한 머슴이 아닌 건 분명하다. 최참봉은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인은 조정에서 파견된 선정관이옵니다. 한설아 마님의 오라버니께서 임금님께 올린 고발장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왔사옵니다. 강무영의 정체가 드러나자 최참봉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랬구나. 결국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로구나. 해적 무리들과의 밀무역도, 한씨 집안 재산 강탈 계획도. 참봉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춘홍이 놀라며 최참봉을 바라봤습니다. 춘홍아,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내가 시킨 일이다. 한씨 집안과는 상관없어. 최참봉의 고백에 춘홍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하시옵니까? 내 아버지가 우리의 밀무역을 눈치채서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수의 칼로 이용한 것이지. 춘홍은 칼을 떨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님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최참봉은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춘홍은 절망에 빠져 흐느꼈지요. 아버지, 제가 복수를 완성하지 못했사옵니다. 아니, 복수할 상대가 잘못되었사옵니다. 강무영은 춘홍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춘홍 낭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옵니다. 낭자 아버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아니요, 나는 복수의 칼이었소. 하지만 그 칼 끝에 나 자신을 찔렀소. 춘홍은 눈물을 흘리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뒤돌아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춘홍 낭자. 강무영이 뒤쫓았지만 춘홍은 이미 마을 뒤편 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춘홍은 마지막으로 강무영을 바라봤어요. 강도령, 마님을 부탁하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사옵니다. 진짜 아버지 곁으로. 낭자 안 되옵니다. 하지만 춘홍은 이미 절벽에서 몸을 던진 후였습니다. 강무영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령, 정말 대단하시구려.
돌아보니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옥분 마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사옵니까? 글쎄요. 저는 그저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과부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요. 옥분은 의외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설아 마님을 해치려는 건 원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도령을 유혹해서 무력화시키라고 했을 뿐이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실 작정이시옵니까? 모르겠사옵니다. 일단 이 마을을 떠나야겠사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옥부는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한설아 마님은 강무영을 불러 물었습니다. 강서방,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시오. 마님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홍의 죽음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컸거든요. 강무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설아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인은 조정에서 파견된 선정관이었사옵니다. 마님의 오라버니께서 올린 고발장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왔사옵니다. 한설아 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게요? 당신이 바보 머슴인 것도 저를 섬기는 것도 아니옵니다, 마님. 강무영은 고개를 들어 한설아 마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임무로 시작된 일이었사옵니다만 마님을 처음 뵌 그 순간부터 소인의 마음은 진실이었사옵니다. 오래전부터 마님뿐이었사옵니다. 강무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임무였사옵니다. 최참봉과 해적 무리들의 밀무역을 조사하고 한씨 형제의 죽음을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인의 마음이 변했사옵니다. 한설아 마님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바보인 척한 것도 네,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사옵니다. 하지만 마님 앞에서만큼은 항상 진심이었사옵니다. 그 순간 강무영은 일어나 한설아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은 처음에는 놀라 몸을 굳혔지만 곧 강무영의 따뜻한 품에 몸을 맡겼지요. 마님, 소인을 용서해 주시겠사옵니까? 강도령,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사옵니다. 제 마음도 이미 당신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당으로 관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조정의 포졸이 서 있었지요. 정사품 절충장군 강무영 도령께 조정의 명이 내려졌사옵니다. 포졸은 황금색 교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로 정사품 절충장군에 임명하노라. 또한 한설아 마님과의 혼인을 허가하노라. 한설아 마님은 깜짝 놀라며 강무영을 바라봤습니다. 강도령, 당신이 정말로 벼슬아치였구려. 마님, 이제 떳떳하게 마님을 아내로 모실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강무영은 다시 한번 한설아 마님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이런 결말이 있었구려. 돌아보니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요염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장군님께 추파를 던진 것이었구려. 아이고, 창피하네. 옥분 마님, 마을에 좋은 총각들이 많지 않사옵니까? 허허. 강무영이 웃으며 대답하자 옥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새로운 서방을 찾아봐야겠구려. 근데 장군님만큼 멋진 남정네가 또 있을까요? 옥분 마님,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옵소서. 한설아 마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웃었지요.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야, 우리 마을에 이런 큰 인물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구려. 맞사옵니다. 그동안 바보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려. 마을 사람들은 강무영을 다시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설아 마님은 강무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도령, 제 남편 정말 강무영이 맞구려. 마님, 평생 마님만을 섬기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설아 마님 댁에는 더 이상 괴이한 소문이 돌지 않았고 대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며칠 후 강무영과 한설아 마님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멀리서도 하객들이 찾아왔지요. 혼례식 당일 한설아 마님은 화려한 원삼을 입고 계셨습니다. 붉은 치마에 금실로 수놓은 저고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강무영도 정사품 벼슬아치에 걸맞는 관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마님, 정말 아름다우시옵니다. 강도령도 정말 멋지시옵니다. 처음 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시옵니다. 하지만 마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처음과 똑같사옵니다. 혼례 잔치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강무영의 동료 관리들, 한설아 마님의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지요. 옥분도 혼례식에 참석했는데 새로운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쪽을 찌고 왔더군요. 마님, 정말 축하드리옵니다. 도령님, 아니 장군님도 축하드리옵고요. 고맙소, 옥분 마님. 그런데 옥분 마님도 참 예뻐 보이시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옵니다. 마을 이장님이 좋은 분을 소개해 주신다 하시거든요. 마을 이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옆 마을에 착한 호라비가 한 분 계시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은 분이라 하옵니다. 그러하옵니까?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구려. 옥분도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나자 강무영과 한설아 마님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강무영은 정사품 벼슬아치가 되었지만 한설아 마님과 함께 마을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마님, 한양으로 가서 살까 하옵니까? 아니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이고 추억이 깃든 곳이지 않사옵니까? 그럼 소인도 여기서 마님과 함께 살겠사옵니다. 강무영은 조정에 청원서를 올려 이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벼슬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은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강무영의 선정 덕분에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졌고 도적도 사라져 평화로웠지요. 학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고 논밭에서는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 모두 장군님 덕분이옵니다. 맞사옵니다. 장군님과 마님께서 계셔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이밭에는 다시 싱싱한 오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넝쿨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화로운 마을의 상징이 되었지요. 한설아 마님과 강무영은 아들 정희의 손을 잡고 오이밭을 거닐었습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비추며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는 참 행복하옵니다. 우리도 그러하단다, 정희야. 강무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도령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옵니까? 도령님이 바보 머슴인 척 하시던 그때를요. 허허, 어찌 있겠사옵니까?
그때 마님께서 소인의 손을 잡으시며 상처를 살펴주시던 그 순간 소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옵니다. 소첩도 그때부터 도령님께 마음이 갔사옵니다. 바보 같으면서도 눈빛만은 깊고 또렷하셔서 뭔가 다른 분이라는 걸 느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평화로운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오이밭에서는 더 이상 괴이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지요. 한설아 마님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강무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소첩은 정말 행복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소인도 그러하옵니다, 마님. 마님을 만난 것이 소인 생의 가장 큰 축복이옵니다. 강무영은 한설아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옥마을은 전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났습니다. 강무영의 선정과 한설아 마님의 덕행 덕분이었지요. 사람들은 이곳을 의로움의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도 남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의 다른 과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부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지요. 춘홍의 무덤에는 매년 봄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한설아 마님이 정성껏 심어놓은 매화나무였어요. 마님은 매년 춘홍의 기일이 되면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내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춘홍아, 편히 쉬거라. 내가 찾던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내 아버지의 원한도 풀렸느니라.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라. 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희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예를 배워 뛰어난 무사가 되었고 어머니에게 인품을 배워 덕망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버님, 소자도 아버님처럼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사옵니다. 그래, 정희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아비로서 자랑스럽구나. 강무영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한설아 마님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강무영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오이밭을 거닐었습니다.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도령님, 우리가 이렇게 늙었구려. 허허, 그렇다옵니다. 하지만 마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시옵니다. 도령님도 여전히 멋지시옵니다. 처음 배웠을 때처럼요. 처음 배웠을 때 소인이 바보 머슴인 척하던 그때 말이옵니까? 허허. 네, 그때요. 바보 같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있으셨지요. 그래서 소첩이 은근히 마음이 끌렸사옵니다. 마님께서도 소인을 꼬셨던 것이옵니까? 허허, 무슨 말씀을, 소첩이 언제 그랬사옵니까? 손을 잡아주시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소인을 꼬신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평화로운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잠들었지요. 한설아 마님과 강무영도 서로를 꼭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찾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평화로운 삶,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옥마을에는 바보 머슴과 젊은 마님의 사랑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지요. 오이밭의 괴담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바뀌었고
한설아 마님과 강무영의 사랑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마을을 지키며 선조들의 덕행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